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거래일은 짧지만서도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을 통해서 종목을 통해서 세 분의 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오늘도 소방대원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황성수 매니저는 이번 주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9월달 이렇게 스타트가 좋지 않으니까 역시나 이벤트가 많은 9월은 쉬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신 없으면 아예 손 내려놓는 게 낫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은 언제든지 또 투자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밤에 고용 지표 발표가 좀 예정됐는데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3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좀 들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고용 지표 호조로 인한 좀 긴축 가능성이 오늘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선물 없이 동시만기일이나 추석 연휴 앞두기 때문에 좀 관망세는 이어지지만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인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에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5G나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뭔가 실적 모멘텀이 있고 뭔가 좀 성장할 만한 좀 차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게 좀 레벨이 좀 높지 않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저희 구해줘 다음 주에서도 계속 좀 소개해 드리니까 방송을 잘 참조해서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은 좀 수익 구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환율이 일단은 걱정이에요. 네. 일단 지금 환율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거를 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걸 맞추기는 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칙 매매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실제로 저평가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저가권에서 지지선 확실하게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태조이방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미 이슈가 됐었고 굉장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특히나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 전례를 좀 보면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고환율 시대 때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상승률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도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좀 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들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좀 높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어떻게 다음 주에도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지금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는데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 자체에 워낙 호재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태조 이방원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이제 막 뜬 테마들 아무리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다가는 이제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시장에 이렇게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저평가 섹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게임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환율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저평가 업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 진짜로 잘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폐배터리, 한 분은 게임, 한 분은 제약 바이오로 주셨는데요.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 폐배터리, 배터리 쪽 계속 가져오시는데 수익률은 계속 좋아요. 네, 일단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도 사실 2000년대 워낙 또 많이 올랐었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이목이 집중이 됐었죠. 실제로 코스모학부터 시작을 해서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고 급등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세비킴이 또 올라가주는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관심도도 높았고 주가 상승률도 좋았는데 사실 지난주는 이제 순환매를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좀 대비를 해야 돼서 사실 그거를 비중을 신규진입 팔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MPC를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월요일장이 다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파락 출발한 것은 맞지만 이틀 만에 역시나 다시 원위치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계속 후반으로 가서 좀 밀렸던 상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좀 있었는데 이 종목 혹시라도 지금 뭐 수익 실현 안 하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다면 그래도 전저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저점이 지금 가격대로 보시면 이 정도 되거든요. 자, 표시해 드릴게요. 이 정도 되는데, 자, 전저점 이탈할 때는 일단 전액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충분히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예. 일단 패배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섹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관련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걱정은 패배터리가 단기적인 트렌드는 살짝 끝나가지 않나 약간 이런 네. 걱정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패배터리는 오히려 또 하락하고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트렌드가 조금 이제 끝나가는 그런 끝물이다.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급등주로 못 들어가겠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순환매를 고려한 거고 예. 그래도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 섹터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내년까지도 나올 겁니다. 내후년까지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중에도 폐배터리는 이제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오히려 일반 배터리 쪽 섹터보다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말씀하셨던 황성수 매니저님, 레고캠바이오로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예. 이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우리 그 맹은가님이 별 2개만 주셔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예. 네, 이번에 많이 좀 힘을 쓰더라고요. 예. 제가 뭐 미신이나 징크스를 잘 안 믿는데 저희 프로에는 지난주에 그 ISC도 그렇고 예.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별이 기가 막히게 적을수록 또 맞아 들어가죠. 예, 제가 이거를 좀 이게 하나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네,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세 분이서 주실 그 섹터 중에서 예. 제가 약간 별 짜게 줄 섹터가 하나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그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네,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학회 시즌 앞두고 제가 좀 갈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런 그 레고캠바이오 같은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을 인체에 효율적으로 전달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6일에 미국에서 열리는 그 ADC 그 서밋을 통해서 그 ADC 플랫폼을 활용한 그 고용암 대상 임상 1회 이상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만일에 그 이번에 뭐 결과가 긍정적이면은 앞으로 기술 이전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자, 그리고 네, 금액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ADC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도입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이번 임상 데이터가 기술 이전 활동에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올 연말까지 최소한 2개 정도의 기술 이전이 좀 예상되고요. 그래서 관련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주가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세선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제시드린 한 5만 천원 뭐 내외까지는 충분히 도달 시도가 가능하니까 뭐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리뷰를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송률 매니저님은 게임 말씀해 주시고 넷마블을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나스닥에서 지금 기술주 중심의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게임주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체 매출 비중 중에 해외 매출이 한 84%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이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만 6종의 지금 이제 신작이 발표될 거라고 지금 이제 나왔는데, 약간 신작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는 70% 정도 할인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52주 최저가에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수혜 기대감, 신작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무엇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조 7천억 정도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눌렸을 때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들 최고가 기준으로 5%에서 9% 넘게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지, 다음 주에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지 세 분의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패배터리 이 정도면 박재수 매니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제가 환갑될 때까지 계속 배터리 하실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네. 배터리 계속.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님은 로봇. 예. 로봇은 이벤트가 좀 있는 그런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뭐 이벤트도 있고 최근에 뭐 정부 정책이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좀 본격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 왜 저는 약간 틀려요 이게 성조가 틀린데 해운? 지금 저는 물음표가 달린 것 같은데 아니, 예. 궁금해서. 일단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예.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과대낙폭이고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운 가져왔습니다. 네. 낙폭과대는 이유가 있어서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제 개선 기대감이 더해졌으니까 개선 기대감, 네네. 경기 침체의 해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운 먼저 송유열 매니저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유열 매니저도 이유가 있을 텐데 PT를 통해서 해운이 왜 갈 것 같은지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뭐 별점 이미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일단 해운 섹터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네 종목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HMM 지금은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사실 여기서 봐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절반 가량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는데 자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다 추세가 꺾여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옆에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번 주 동안 주가 흐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한 평균적으로 7% 정도 빠졌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요 물동량 증가 그리고 운임 인상에 따른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효과로 인해서 차트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봉쇄가 가장 컸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도시 봉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일단은 해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운이냐? 해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지금 이제 굉장히 다운된 가격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 개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약간 종목파의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좀 이제 매크로 변수에 대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성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운사들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BDI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임을 나타내는 종합지수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물량 증가로 인해서 해운사들이 굉장히 운임이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3년 동안 운임이 높아진 걸 보면요. 원래 앞전에는 1000에서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많아봐야 한 2400포인트였는데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많게는 5,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해운사들의 실적, 매출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지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운임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적체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운임지수가 낮아지고 있는데 운임지수가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 특히나 지금 이제 LNG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가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지만 전반적으로 해운업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관련 뉴스
뉴스가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가스관을 잠궜느니 가스량을 줄였느니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앞전부터 계속해서 가스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아예 끊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춥습니다. 이제 막 추워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비교적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덜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 내용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생산국 3위입니다. 3위고 이제 1위 같은 경우는 미국, 카타르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스를 LNG, 액화 천연가스를 수송을 하려면은 가장 비싼 게 이제 해상으로 운송하는 건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스관을 잠궜을 때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해상 운임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LNG선을 추가로 확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LNG선 확대를 하고 무엇보다도 벌크선 비중을 줄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가스 공급량을 줄이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9년 동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가 완전 최고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최고치가 높아져 갈까라는 게 지배적인 시장의 관점이고요. 일단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환율 지금 1361원 돌파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져 가고 있는데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차익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월 달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강세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유가 하락은 해운사들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업황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LNG선을 확대하고 기존의 마이너스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선별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이례적으로 동접자가 원래 저희가 한 200~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500명, 600명 가까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요 채팅이 있습니다. 팬이신가 봐요. 사과님께서 송유 매니저님 예지력이 있으시군요. 1년 후에 오를 해운을 가져오셨네요. 제 별점은 1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또 기본충실님은 광해군, 광물 희토류, 그리고 해운, 그리고 군사, 방산주 그거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어때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일단 약간 케바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운사도 해운사인데 어디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크선인지 컨테이너선인지 탱크선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뭐 원유라든가 혹은 이제 천연가스를 주로 하고 있는 탱크선 비중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눌렸을 때 약간 굉장히 매수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공매도가 또 어마어마하다. 요건 어떻게 할 거냐? 네.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동량도 증가하고 이제 운임비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예.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보니까 공매도 타깃이 됐습니다. 실제로 뭐 HMM이라든가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에 타깃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소화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사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수출주 중에 하나인 해운주도 속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환율에 민감하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에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환율 효과는 다른 수출주, 뭐 자동차나 막 이런 데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지금 매크로 변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운이나 자동차 원래는 이제 고환율 수혜주였거든요. 전통적인.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다르고 일단은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못 간 이유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업황 부진 우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동량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봉쇄 정책이 컸는데 저는 사실상 이거는
거의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제 반등 추세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국제유가도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LNG의 비중을 높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했던 그 답변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위축돼 있고 경기 침체. 네,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물동량이 뭐 예전만큼 안 좋을 거다. 그래서 3분기가 성수기인데 불구하고 운임이 더 빠질 거다. 추세 더 내려갈 공간이 많다. 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좀 반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이건 약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형 해운사가 있고요, 중소형 해운사가 있는데 중소형 해운사 같은 경우는 단기 계약을 위주로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BDI 수치라든가 말씀하셨던 운임 비용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데 페노션이라든가 HMN 같은 이제 대형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요, 1년 장기 계약을 따기 때문에 이미 앞전에 운임이 높았을 때 선제 계약을 따놨기 때문에 최소 3분기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없죠?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별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이렇게 별점을 먼저 주셨어요. 다음 주 추석 전이고 추석 전에 현금화하려는 물량, 내만여의 날, 환율 급등 등 웬만하면은 이제 별점 이번 주 쉬려고 했으나 송유 매니저님의 쇼킹한 섹터 바닥저가 해운주 가져와서 3개 반 드립니다. 많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주간이니까요, 주간. 네. 자, 그럼 저희의 별점은 어떨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반. 이야. 3개 반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좀 적게 준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준 가지고 좀 놀랐는데요. 저는 잘 가라고 드린 거예요. 예, 일단 지금 워낙 바닥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한 3개 반 정도 저가 드렸습니다. 매력도? 예, 예. 3개는요? 일단은 사실 저평가 매력만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왜냐면 대부분 지금 대표적인 해운주들이 연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뭐 PR 이런 거 따질 정도도 아니잖아요. 네. 10배 한참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연저점을 깨면서 오히려 추세가 아직도 하락인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수급이 좀 비어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별은 2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별점은 이런데 결국은 이제 종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유 매니저의 해운주 토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LNG 부분을 확대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NG선 운용을 지금 중점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선제 대응으로 인해서 지금 3분기에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의 해운 관련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타자는 송유 매니저님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랑 로봇. 와, 정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좀더 폐배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네. 한 8주 연속 폐배터리 하고 있죠, 지금? 아닙니다. 예. 중간에 배터리가 제발 죽여달라고. 엔터테인먼트 좀 하고요. 알겠어요. 엔터도 한번 했었네요. 자, 폐배터리 다음 주에는 왜 또 잘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배터리가 아닌 또 폐배터리를 또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 4번째, 5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갈 만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이 볼만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폐배터리 성장은 필연적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런 리포트도 좀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일단 지금 전 세계가 광물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광물에 좀 집중을 하는 건데 폐배터리보다 지금 우리가 리사이클을 할 때 일단은 광물을 수거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자, 전 세계는 광물 전쟁 중인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원자재가 전부 다 많이 올랐었죠. 광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사용되는 가장 3원계 원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업체들,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들, 그 다음에 양극재 만드는 대표적인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요, 원자재 부담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38%,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은 53%, 그 다음에 양극재는 59%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트림별로 지금 원가 부담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광물 자원 조달 비율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확인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원재료들 있잖아요. 광물 같은 경우에 미국 또는 미국과 뭐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FTA가 되어 있는 국가들로부터 조달을 일정 비중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광물들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 디테일한 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비중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늘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의존도가 있었던 중국에서 광물을 계속적으로 가져오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광물, 이 자원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 배터리 관련된 셀업체든 완제품 업체든 모든 기업들이 이 안정적인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광물의 특성을 보시면요. 매장량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자원의 편제성. 이 말이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기타 몇몇 국가들에서 거의 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굉장히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굴 역시나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석유랑 굉장히 유사하죠. 석유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석유처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광물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런 자원이 나오는 국가들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석유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석유는 사실 우리가 캔에서 원유를 시추해서 석유를 정제한 다음에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 등유, 납사 이런 걸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들로 사용이 되는데, 막상 사용이 되고 나면 비가역적 반응이죠. 그래서 다시 원유 또는 아니면 이 석유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광물 자원,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 자원은 다릅니다. 자,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 자원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전달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물이 배터리에 들어간 다음에 배터리가 사용이 된 이후에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제 폐배터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광물이 남아 있습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추출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와는 또 광물은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재활용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 자, 광물 매장량이 한계되어 있는데 재활용을 계속할 수 있어요. 왜? 광물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매장량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이 몇 군데 특정 국가들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 편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채굴 시에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이 트렌드인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광물 자원 조달 비용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럴 때 이 재활용된 제품을 우리가 조달해서 그걸로 배터리 제품이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인플레 감축법에도 적합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전 세계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글로벌 대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 시장, 특히나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밸류체인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맨 아래쪽입니다. 자, 위쪽은 재사용 쪽이고요. 밑에 쪽은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재활용 쪽입니다. 재사용은 일단 사용하고 남은 배터리를 다시 뭐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재사용을 하는 거고요. 재활용은 폐배터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속들, 이런 광물들을 다시 한번 추출을 해서 다시 한번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분야는
재활용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만들 때 나오는 잔여물이죠. 스크랩을 활용하는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가장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2025년도 이때쯤 되면 이제 배터리 사용하고 남은 이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폐배터리 내에서 추출하는 산업도 동시에 성장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 잔여물을 처리하는 수거 방법, 추출 방법이, 추출 산업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중에 우리가 선별 포인트를 보자면 자, 첫 번째로는 기존 주력 사업. 그러니까 폐배터리 사업만 먼저 하던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재무제표도 좀 확인하시고 그 주력 사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제 폐배터리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를 지금 우리가 베팅을 하려고 좋은 종목들을 찾고 있는 건데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관련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매출까지 나온다면 당연히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이 올려놔야 되겠죠.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성일하이텍이든 아니면 세비캠이든 그다음에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뭐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단기 급등 종목은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단 하나의 어떤 트리거만 나와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급등 종목은 차익 매물을 대비해서 너무 큰 비중을 실는 것들은 그리고 신규 진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순환매를 고려해서 저평가 종목들,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덜 갔던 종목들을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급등 종목 베팅을 난 굳이 해야겠다, 나 성일하이텍 사야겠다, 아니면 세비캠 지금 많이 올랐지만 난 그래도 베팅을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전 비중을 넣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매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종목과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체크 포인트들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관련주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에 속하지 않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만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이제 힌트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종목이 저렇게 많아요? 저기서 한 진짜 4분의 3은 거의 뭐 사실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정은혜님께서 폐배터리는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네. PT 하셨다시피 그래서 많이 오른 급등한 종목들에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네. 오히려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두 분? 예, 저요. 저 저번 주에 5개 드렸거든요, 폐배터리. 근데 이미 이러면 내 별점 짜게 드린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폐배터리가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이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쵸.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세비캠이나 이제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펀더멘탈보다도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보면은 약간 다른 종목 아닐까 하신 분들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평가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별 팁 하나 정도 있을까요? 선별 팁이요. 네. 일단은 그 전체 매출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폐배터리 산업만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기존 주력 사업의 어떤 실적,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폐배터리 사업을 해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 이 기여도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기업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이 실제 본업과 더불어서 전체 회사의 어떤 매출의 기여도가 실제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펀더멘탈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도움이 돼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실제로 폐배터리 사업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까 그 많은 종목들 중에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셔야 되고 실제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성장성이 좀 높은 기업들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짧게 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예, 폐배터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제 질문도 지금 없어요?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예, 사실 저 PT도 잘 안 들었어요. 지금 일단 비슷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별점을 드려야 되는데,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제가 지난주 폐배터리 차익 실현 나올 것 같아서 별 조금 드렸는데, 이번 주도 잘 가서 죄송한 마음에 별 4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별점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의 평균 최고 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개 반, 3개 반, 4개 반.
4개 반. 4개 반! 왜 4개 받으셨나요? 4개 반. 지난주에 제가 네. 잘못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뭔가 가장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게 떨어져도 가장 늦게 떨어지지 않을까. 요새 가던 종목들이 좀 많이 가는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뭐 한 주 정도 구해줘 다음 주라면 볼만한 섹터죠. 네. 저는 근데 약간 아까 말씀하신 세비캠 같은 네. 급등하는 종목 그런 것들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네, 폐배터리 계속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네. 꿋꿋하게 계속 배터리주 갖고 나왔었잖아요. 네. 서일하이텍도 바닥에서 갖고 나왔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결국 갖고 있으면요 또 원해치도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잡으시면 충분히 뭐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폐배터리 MPC 수익률 어떻게 됐었죠? 9.3% 네, 고점 기준이었죠, 뭐. 네. 정도. 네. 와,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별점 4개 반, 3개 반, 3개 반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힌트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실제로 이 리사이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한 광물 리사이클링 사업 본격화 기업인데 실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추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폐배터리 들어봤고요. 황성수 매니저님은 지금 동접자가 한 450명으로 줄었거든요. 예. 요거 600명까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로봇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로봇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 다음 주에 갈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PT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로봇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다음 장을 보면서 왜 우리가 로봇을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로봇은 최근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좀 일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노동자들이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로봇이 원래 비쌌는데 로봇 도입 단가가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최근에 단가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은 그 인간과 같이 그 협업을 하는 로봇인데요. 그래서 협동 로봇의 등장 때문에 최근에 로봇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삼성이나 현대차, LG 같은 주요 대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로봇 산업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좀 도약하겠다, 이런 또 목표를 또 제시하게 됐었고, 특히 이번 그 하반기에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전에 이런 또 로드맵도 발표되면은 로봇 산업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도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시장의 그 순환매를 보면은 막연한 성장보다는 뭔가 좀 가시적인 그 성장이 가능한 섹터 쪽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뭐 정책이나 이런 좀 관련주들도 있고, 최근에 보면 좀 뭐 로봇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다른 섹터들도 보면 뭔가 좀 막연하기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 성장 가능한 그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그 요소들을 볼 때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로봇 관련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 밀집도가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보면은 뭐 다른 뭐 일본이나 뭐 독일, 뭐 다른 국가들 대비 월등하게 높은 로봇 밀집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상당히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27%입니다. 다른 뭐 독일이나 일본, 미국 대비로도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고요. 특히 뭐 전기 전자나 뭐 반도체, 자동차 업체에서는 로봇의 활용도 상당히 높다. 네, 그렇다 보니까 로봇 밀집도도 높아지는데, 문제는 로봇 관련된 지금 기업들이 뭐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점이 일단 뭐 수입하는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좀 도약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부품들을 국산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협동 로봇은 좀 단가를 좀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자동차를 만들 때도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런 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전체 로봇 중에서 협동 로봇의 비중이 꾸준하게 계속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특히 산업용 로봇 내에서는 가장 차별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부분이니까 협동 로봇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산업 로봇과 협동 로봇을 좀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크기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공간 점유율 상당히 낮은 편이고, 자, 그리고 사람과 작업 공간을 좀 공유한다는 게 전통적인 산업 로봇과 좀 다른 점이고요. 자,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저가입니다. 대당 한 2천만에서 6천만 원 수준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회수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엘 로보틱스, 푸른 기술 같은 종목들이 또 이런 좀 협동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니까요. 그 점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 로봇 외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또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비스 로봇이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건데, 그래서 전체 로봇 시장 내에서의 서비스 로봇이 여기 핑크 색깔인데요. 이 서비스 로봇의 비중이 2021년 대비 2026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 내에도 여러 섹터가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특히 그 물류와 식음료 쪽이 서비스 로봇 내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좀 도표를 보시면은 2021년 지난해 하반기에 업종별 노동력 부족률을 보시면은 가장 노동력이 부족했던 그런 산업이 운수와 창고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과 음식점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분야와 이런 식음료 분야의 서비스 로봇이 가장 많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인구 감소나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특히 물류나 이런 음식 쪽에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자율주행 로봇이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진 로봇이나 T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이런 서비스 로봇 내에서도 물류용, 특히 자율주행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부품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로봇 부품의 상대 매력 평가가 있는데 감속기, 모터, 제어기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감속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감속기는 전체 로봇 내에서 원가 비중이 30-40%입니다. 다른 부품 대비 월등하게 높고요. 그래서 활용 용도도 로봇 용도 비중이 가장 크고, 자, 그리고 수익성이 한 16에서 한 34% 정도 됩니다. 다른 부품은 보통 한 4에서 10% 정도 되는데요. 월등하게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쟁 환경도 경쟁 기업이 상당히 적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감속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을 이룰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주들을 우리가 몇 종목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최초로 이제 국산화 업체가 바로 SPG고, 그리고 로보티스나 해성 TPC, 우린 PTS 같은 종목들이 감속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가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로봇은 아직은 좀 테마주 승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좀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 없고요. 실적이 적자 기업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용 로봇 내에서는 협동 로봇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는 물류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들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의 핵심 부품 중에 특히 감속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앞에서 제가 PPT 내에 그 종목들을 좀 수록해 드렸으니까 그 종목들을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실 때 이제 동접자 한 480명 정도 돼서 제가 600명으로 끌어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접자가 33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이러기도 힘든데. 자, 알겠습니다. 로봇 여기 맞춰서 제가 별점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아니 왜 웃겨놓고 저부터 질문? 아, 그래, 이쪽 먼저. 저는 사실 보면서 종목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점 많이 드릴 생각입니다. 질문이 없어요. 질문은 없고. 질문할 만한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거에 그 종목을 보셨으니까 코멘트를 좀 긍정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5개. 저도 주목하고 주목하고 있다.
질문. 아니, 요새 너무 로봇 하니까 이제 로봇을 이제 신사업으로 뛰어드는 기업들도 이제 지금 이제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황인데 이제 막 신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로봇업 자체를 이제 캐시카우로 보는 기업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로봇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나 이런데 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좀 로봇을 좀 그동안 R&D를 꾸준하게 한 업체 대비로는 상당히 좀 열세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레퍼런스나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우세하고 앞에서 특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그런 그 기술력 갖추기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업체 중에서 탄탄한 그런 R&D 역량을 갖춘 업체를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 한번 공개를 해 봐야 되는데요. 별점 보여 주시죠. 와, 4개 반. 이거 무슨 종목인데 그렇게 4개 반씩이나 주셨어요? 동접자 근데 때문에 요거. 왜 4개 반 드렸냐면 그 로봇 종목들 중에 진짜 그 신규 사업은 진입을 했지만 매출 안 나오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생각보다 주가 오. 변동성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고점 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 그리고 아까 감속기 얘기하셔가지고 감속기. 네, 거기서 꽂혔는데 일단 반개 뺀 거는 로봇주 중에도 또 적자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반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는요? 좀 짠 편이죠? 예, 저는 후한 편인데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자주 돌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섹터만 보고 3개 드렸습니다. 네. 저는 잘 가시라고 1개 반 예. 드렸습니다. 아, 예, 그동안 예, 그 잘 맞더라고요. 이번 주도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의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탑픽 힌트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의 핵심 부품을 국산하면서 실적 고성장이 기대된 종목인데요. 우리 그 박철수 매니저님도 조금 언급해 드렸는데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로봇까지 세 분의 헬프 섹터,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갈 것 같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폐배터리, 한 분은 해운, 한 분은 로봇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때입니다. 결국 그 섹터 안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최종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송유 매니저님 해운 말씀하셨는데 중소형 해운사보다는 좀 대형 해운사가 낫다. 그 종목은 뭡니까? 예, 여러분들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NG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이미 발빠르게 선제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요, LNG 운반선 운용을 위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빠르게 5척을 신규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LNG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해운사가 지금 이제 재무 요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재무 우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현금성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2,300억 가량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 한 7,100억 가량 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매력인데 8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3분기 호실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페노션이라든가 H&M 이런 이제 대형 해운사 같은 경우는요, 1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미 이제 운임이 굉장히 높았을 때 1년 계약을 많이 이렇게 수주를 따놨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이런 호실적 전망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9월 1일 최저점 다시 한번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대응 전략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5,030원부터 4,945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430원, 손절가는 4,6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율 매니저의 픽은 펜오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폐배터리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폐배터리 5번째 나가는 추천주인데 이번에는 에코프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배터리 뭐라고 할까요? 순환망 구축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많은 자회사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구체,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광물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물을 어떻게 보면 가공하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생산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회사에서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추가가 돼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리사이클링 사업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CNG가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 3분기부터 시작해서 스크랩 활용을 한 2만 톤 규모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추후에는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쪽 사업도 진행을 하겠죠. 일단은 스크랩을 활용한 사업 쪽에서 실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 올해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에코프로의 매출에 이 리사이클링 사업의 기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역시나 빼놓을 수 없죠. 실적 고성장,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뭐 에코프로의 실적은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영업이익이 5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리사이클링 사업을 빼더라도 연고점 정도는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만 보더라도요. 하지만 거기에 리사이클링 사업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중순 이후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크게 밀리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정도 한번 노리면서 단기로 한번 배팅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중장기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0만 9천 원부터 11만 1,200원까지 이렇게 밴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영역인 12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의 로봇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제시드리는 로봇의 탑픽 종목은 SPG입니다. SPG. 네, SPG는 정밀 제어형 그 모터와 감속기 부품을 좀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일본인 독과점 해오던 이 로봇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한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 그 중국 다관절 로봇 제조업체와 로봇 감속기 수출에 대한 그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미국 최대의 공작기계 기업에 적용될 감속기 최종 테스트를 거쳤고 올해 2분기부터 제품 공급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과의 로봇 감속기 테스트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국내외 그 로봇 감속기 정식 납품 계약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PG의 그 실적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235억 원에서 올해는 324억 원, 내년에는 435억 원으로 꾸준한 이익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SPG 현재 시가총액은 3,560억 원인데 내년 예상 순이익 340억 원 대비 한 10.4배 수준입니다. 네, 로봇 그 동종업계의 평균 PER이 한 15배 정도라는 걸 감안할 때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는 연기금, 투신 등 기관의 순매수가 좀 유입 중인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레벨업이 시도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15,750원, 목표가는 17,8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다음 주 세 분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SPG, 그리고 폐배터리 쪽에서는 에코프로, 해운 쪽에서는 페노션, 이 세 종목, 그리고 섹터 진짜 다음 주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했다면 3인 3색의 코너도 진행을 해야겠죠. 세 분의 코너, 각각 개인별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송률 매니저의 이번 주 핫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임민수 아나운서가 설명부터 해드리면서 이번 주 핫 종목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을지 이번 주 핫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어인데요. 지난 1일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9월 3일 0시부터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PCR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때문에 여행 관련주가 당일 오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를 포함한 여행주들 상승 흐름을 지속하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투어와 함께 여행주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핫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주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IT 업체들이 하반기부터 XR 기기를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뉴플렉스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애플의 XR 기기 신제품의 내년 1분기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XR 관련주의 전망과 함께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뉴플렉스 접근 전략까지 짚어볼게요. 네, 다음 세 번째 특징주는 5G 통신 장비 관련주 KMW입니다. 올 들어서 하락폭이 가장 깊었던 업종이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정부가 5G 통신망 구축을 중심에 두고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됐고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 정부가 지난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5G 특화망 얼라이언스를 9월쯤으로 앞당겨서 출범하고 10월 중으로 5G 특화망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던 어제 우리 증시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5G 이번에는 과연 믿어봐도 되는 건지 송률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주로는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됐던 세비캠 보겠습니다. 동사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4배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8천억 원을 넘었는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 세비캠은 하락장 속에서도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주가 수익 비율이 140배에 달하면서 몸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투자 시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8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비캠의 투자 주의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폐배터리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세비캠에 대한 이야기 송률 매니저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핫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블록딜 이슈에 이번 주 급락을 보였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동사는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나왔던 31일 6% 넘게 급락했고요. 다음 날까지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측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추가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의 투자 전략 송률 매니저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계속해서 수면 상한가 스페셜